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축구대표팀이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 힘겨운 16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과 함께 부상으로 포르투갈전에 나서지 못했던 수비의 핵 김민재가 선발 출전했고 브라질 역시 간판 공격수 네이마르가 그라운드에 복귀했습니다. 추운 날씨 평일 새벽이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붉은 악마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당당한 한판 승부를 기대하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16강전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이번 대회 첫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이 8강에 오르면 크로아티아와 4강행을 다투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경찰 정보라인 2명만 구속됐는데 특별수사본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미복귀 차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는 등 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방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인명피해와 전력 중단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월드컵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을 만난 우리 축구대표팀이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우리 대표팀의 문전을 위협한 브라질은 전반 7분 만에 비니시우스의 득점으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6분 뒤에는 정우영이 석연치 않은 페널티킥을 내주며 네이마르가 이번 대회 첫 골을 넣었고 이어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히샬리송이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파상 공세를 이어가던 브라질은 전반 36분 파케타가 네 번째 골을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김민재까지 출전하며 베스트 11을 풀 가동했지만 브라질의 화려한 개인기와 조직력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붙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을 일궈낸 태극전사들 마지막까지 응원하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지금 전반이 좀 끝난 상황인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막 경기가 절반 정도 진행된 가운데 초반 시간대 상대팀 득점이 잇따라 터지면서 잠시 차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태극전사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있지만 피곤함도 있고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리막길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세 명 다 직장인이지만 저희 이제 새벽에 뜨겁게 응원을 한다면 내일 피곤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경기는 확실하지만 저희 태극전사들이 힘을 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거리 응원 사전 행사가 시작된 어젯밤 11시쯤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15,000명, 주최 측인 붉은 악마는 15,000여 명에서 2만여 명이 거리로 나온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화문 광장에만 6개 기동대, 특공대 20명 등 모두 380여 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도원 축구장과 수원 컨벤션 센터엔 각각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보고 경찰 40여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앞선 조별리그 3경기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거리 응원과 귀가를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가 한밤중에 시작되는 만큼
앞서 심야버스 전 노선을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집중 배차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해산하는 인파와 출근하는 시민들로 거리가 혼잡해질 수 있는 만큼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 지하철 2, 3, 5호선을 각각 2회씩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하의 새벽 날씨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세종대왕 동상협회 지난 포르투갈전에서 80명 4개 동으로 운영하던 한파 대피소를 6개 동으로 늘려 난방기구와 구급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 안전하게 우리나라 승리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가 일본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전반 43분 마에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크로아티아는 후반 10분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페리시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일본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키커가 잇따라 실축하며 결국 3대1로 패했습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8강 진출을 노리던 일본 대표팀은 이번에도 16강 진출에 만족하며 짐을 싸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경찰 정보라인 2명만 구속영장을 발부됐는데 특수본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이임재 전 서장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기억되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수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과 현장 대응 간부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이던 특수본의 수사는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내부 문서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용산보건소장과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사업소장, 그리고 용산서 112 상황팀장도 추가 입건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21명. 하지만 경찰 윗선을 향한 첫 수사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라 특수본이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엽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섭니다. 오후 2시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을 진행하는데 협상이 타결된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빠졌어도 최소 수만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건설기계노조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동조 파업에 참여해 전국의 건설 현장이 다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위 조사에 맞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처분 취소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긴급 개입 공문을 놓고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ILO의 핵심 협약인 단결권 보호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을 어겨 국제적 비판과 함께 통상 분쟁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지만 노동부 장관은 ILO가 노조 진정에 따라 의견 조회 요청을 한 것뿐이라며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송 거부를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조는 이번 주 ILO 아태총회를 통해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야당과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법 개정 반대는 물론 추가 운송 개시 명령 카드를 만지고 있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건설노조 경인본부가 동조 파업에 들어갑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어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오늘 하루 현장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일을 못하더라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엄호하고 연대하는 게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일관되게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화물연대 사태에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법과 원칙을 언급하는 건데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준비는 마쳤지만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소명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면서 원칙을 지키는 길이 진정한 사회약자를 보듬고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종교계 행사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한 건데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천명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핵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좌우 진영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켰다면 지금의 북핵 위협이 있겠나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행태를 화물연대에 비교하면서 불법과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 화물연대 지도부의 방해, 협박, 보복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발 나아가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 지도부와 북한 정권을 연결짓는 이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하지만 화물연대 무관용 원칙을 밝힌 거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까지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 오늘 국무회의에선 한 박자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5달 만에 30%대 후반 지지율을 회복했는데 대통령실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민심이 호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1차 현장 조사 당시 운송사나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96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운송 재개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부산, 울산, 경남 지부 노조원들에게 레미콘 타설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공지를 공개한 다음 날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더는 무법지대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운송에 복귀한 화물차주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은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요일부터 저희가 조사를 나왔는데 월요일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이미 3조 원이 넘는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그나마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차주들의 화물연대 노조 가입률이 높은 정유업계는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유 대란을 막기 위해 군용 탱크로리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일선 주유소에 비상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2+2 협의체가 어제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혔는데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 여야 핵심 4인방이 휴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을 단판짓기 위해서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 좀 더 어깨 피고 2023년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당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다소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액과 관련해 일부 예산 항목은 정부 제출안에서 깎고 또 일부는 원안을 유지하는 등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예산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은 결국 양당 원내대표의 손으로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의 급을 높여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 등 정무적 사안까지 고려해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건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민생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다시 원내대표끼리의 정치적 결단, 정무적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과 예산은 별개라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예산안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민주당 역시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터라 막판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희준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만나 마지막談판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주호영,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2+2 정책협의체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넘긴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핵심 쟁점 예산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오늘 바로 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의혹이 담긴 자료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남욱 변호사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달자로 지목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를 신문하면서 나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019년 11월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서로 싸웠는데 정 회계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들었다는 남 변호사의 검찰 조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이 대장동 이익 428억 원 차명 지분 관련 내용과 50억 클럽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윤 의원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기자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맞붙었을 당시 논란이 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달자로 지목된 윤영찬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고 남 변호사가 전해 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한 남 변호사의 주장은 더 나왔습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수사에 단초가 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당일 저녁 자신도 제출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해 녹취록 제출 사실을 알려줬고 이것을 다시 김 씨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세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정 실장이 김 씨에게 얘기한 건 확실하다고 힘줘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정 실장이 김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 변호사의 주장은 증거 능력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해 10월 귀국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CR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마치 정 실장 등이 남 변호사의 청탁을 다 들어준 것처럼 비칠까 봐 우려된다면서 남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째인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을 겨냥해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3법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 탄압을 외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시작한 게 아니라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제기하고 자료가 나왔던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였던 그리고 지금은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각종 의혹이 있더라도 수사하지 않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됐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검찰 수사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사안으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의 잣대로 평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은행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나라정책연구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맡았던 인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가리켜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 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헌의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소비에트 정부, 준소비에트 정부의 유사 사회에 와 있다. 기고문을 통해서는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좌파나 친북 세력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자극적 표현도 등장합니다. 임명되면 자신이 부정했던 바로 그 위원회의 수장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김 내정자의 역사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북 청년회 등 테러와 폭력을 자행한 극우 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위 얘기해서 이 우익투사, 서북 청년단,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세력에 맞서서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면서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가 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하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 반미투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내정한 건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끌겠다는 진실화해위원회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실위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화해를 해서 사회 통합으로 나가자는 취지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내용까지도 거스르는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김광동 내정자는 과거 진실화해위에 대한 평가는 일부 사건만 두고 한 것이라면서 임명이 확정되면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마스크 자율화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가운데 오는 15일 마스크 자율화를 두고 첫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실구관장 회의에서 마스크 자율화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에 나선 건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가 두 번째입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아직 그 의문입니다.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 좀 검토를 좀 해서 좀 이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가장 먼저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의견을 제시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1월 시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 역량이 성숙했으니 개인 위생과 방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등은 제한적인 조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는 일부 하더라도 일반 건강한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방역을 자문해주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은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시면 감염은 늘 거는 뻔합니다. 그 감염이 늘면 느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게 마련입니다. 그분들이 사망을 해도 중환으로 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고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의사회도 이사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2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밤늦게 택시에 탄 취객이 옆에 앉은 일행과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나가던 순찰차에 택시기사가 구조 요청을 한 건데 당시 아찔한 상황이 YTN이 확보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밤 전북 고창군 한 택시 안입니다. 함께 택시를 탄 남녀가 뒷자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가는 길이 이상하다며 트집을 잡는 남성. 술에 취한 듯 느닷없이 욕을 하며 함께 탄 여성을 폭행합니다. 택시 타면 바로 우리 집 가잖아. 근데 왜 이렇게 빽빽하게 도냐고. 여기다 내려줘. 남성의 발길질에 비명을 지르며 경찰서로 가자는 여성. 불똥은 이제 택시 기사에게 튑니다. 누구야? 택시 기사. 울음소리가 이어졌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기사와 여성은 경찰 지구대 근처에서 순찰차에 구조 요청을 해 겨우 위기 상황을 피했습니다. 차에서 구타하고 있어요. 구타하고 있어. 차에서 구타하고 있다고요. 구타예요, 구타? 예예예. 네, 내가 있어요. 예예예. 제가 맞고 여자 선임도 피나고 나니. 10분 넘게 이어진 무차별적인 폭행. 택시 기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컴컴하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뭘 흘리는 듯이 경찰한테 가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상황은 되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없고.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객 두 사람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비롯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지만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이에 좀 격리를 시켰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버섯 농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는데 전기차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버섯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8동과 버섯 생산 배지 1동이 모두 탔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경북 영주시 함항동에서 전기차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차량 화재는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재발화 우려에 소방당국은 차량을 인근 공터로 옮겨놓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주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이후 가동한 비상발전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피한 주민들은 한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안좌면의 선착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김최치용 선박 3척으로 옮겨붙어 이 가운데 2척이 모두 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이혼 조정 신청 5년여 만에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동서해상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철원에서 진행된 우리 측의 정상적인 포병 훈련을 빌미로 삼았는데요.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을 실시한 건 오후 3시쯤입니다. 북한은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총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포 종류는 방사포로 추정되며 포탄은 북방 한계선 이북 9.19 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중순 대대적인 포병 사격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철원 사격장에서 실시된 미군의 다연장 로켓포 MLRS 발사 훈련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한 것이라며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동서부 전선부대에서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포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에 압도적인 군사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 로켓포 8문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상 떨어진 훈련장에서 표적을 후방으로 배치한 상태로 실시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연장 로켓포와 함께 K9 자주포까지 동원한 포병 훈련을 하루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이를 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또다시 한국에 돌리며 추가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서방 사회가 유가 상한제를 도입하며 러시아의 돈줄을 조이려 하자 러시아는 핵 보유국 간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와 전력 중단이 속출한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크림 대교를 방문하며 공격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부 자포리자 민간 지역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항구 도시 오데사 상수도 펌프장에 전력 공급이 끊겨 물 공급이 중단된 것을 비롯해 중부와 남부 도시 곳곳 상수도와 난방 시설 가동이 멈춘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Ворог дуже сподівається використати зиму проти нас, зробити зимовий холод і труднощі частиною свого терору. Ми ж маємо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вистояти цю зиму, як би це не було. 유럽연합과 G7 국가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자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한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를 향해 핵 보유국 간 충돌 위험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를 찾았습니다. Она немножко все-таки пострадала. Надо довести ее до иде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침공이 시작된 이래 전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를 챙기며 여전한 침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가 특별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은 백지 시위 이후 방역 고삐를 확 푸는 동시에 대도시 주변에 대규모 격리 병동을 짓고 있는데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한 조치로 보이는데 코로나19와 공존하기엔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불안과 혼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불과 2주 전 PCR 검사 의무화 기준을 48시간 이내로 강화했던 베이징. 이젠 대중교통을 탈 때 아무도 건강 QR코드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核酸点不是撤了好多吗？有的人做不上核酸，就是说出来，就是说因为这个交通没有限制了。 상하이는 관광지나 공공장소에 드나들 때도 음성 증명이 필요 없어졌고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선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완전 폐지됐다는 소문까지 돌아 당국이 수습에 나설 정도입니다. 哎，这个不好说，这说变就变，因为周五晚上就才通知的，第二天开，就很奇怪，就是突然也能放开。 약국엔 배달 포장이 줄을 섰습니다. 실명 등록 없이 감기약을 살 수 있도록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N95 마스크와 가정용 산소호흡기 등은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排队买个药，现在都不让进门。 이런 추세와는 정반대로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 외곽엔 대규모 격리병동 건설이 한창입니다.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자 폭증에 대비한 겁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과 의료진 부족에 강제 수용소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병상 수는 1000명당 6.7개, 중환자 병상은 10만 명당 4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8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65.7%, 부스터샷 비율은 40%대에 그칩니다. 我们呼吁80岁以上老年人要加快推进疫苗接种，特别是加强针的接种。 지난 3년 동안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를 찾아 나선 중국. 이 한간에선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 곳곳으로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밤사이 또다시 최고 5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면서 빙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초속 25m 이상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 양간지풍이 불겠습니다. 대형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5도, 대전 영하 3.6도, 광주는 영하 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남은 한 주간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 힘겨운 16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상대와의 전력차를 실감하며 전반에만 4골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열린 16강전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일본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 첫 승부차기까지 접전 끝에 8강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경찰 정보라인 2명만 구속됐는데 특별수사본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미복귀 차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서방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인명 피해와 전력 중단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을 만난 우리 축구대표팀이 전반전에만 4골을 내주며 어려운 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우리 대표팀의 문전을 위협한 브라질은 전반 7분 만에 비니시우스의 득점으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6분 뒤에는 정우영이 석연치 않은 페널티킥을 내주며 네이마르가 이번 대회 첫 골을 넣었고 이어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히샬리송이 3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파상 공세를 이어가던 브라질은 전반 36분 파케타가 4번째 골을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김민재까지 출전하며 베스트 11을 풀 가동했지만 브라질의 화려한 개인기와 조직력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가 일본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전반 43분 마에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크로아티아는 후반 10분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페리시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일본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키커가 잇따라 실축하며 결국 3대1로 패했습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8강 진출을 노리던 일본 대표팀은 이번에도 16강 진출에 만족하며 짐을 싸게 됐습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나란히 8강에 진출하면서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는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폴란드를 완파했습니다. 36살 노장 올리비에 지루는 앙리를 넘어 프랑스 대표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2골을 더해 득점 단독 선두가 된 만 23살 음바페는 두 번의 월드컵에서 9골을 넣어 축구 황제 펠레를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도 돌풍의 팀 세네갈을 잠재웠습니다. 조던 핸더슨과 해리 케인, 부카요 사카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도움만 3개를 올린 에이스 케인은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나란히 8강에 올라간 잉글랜드와 프랑스.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So always one of those danger teams. We've lost in the past, but we've also beaten them in the past. So it's going to be very, very even, very even. But fingers crossed we can do it this time and get to the final. Je pense aujourd'hui vraiment qu'on a le meilleur joueur du monde dans notre équipe et clairement il peut nous porter jusqu'à la victoire finale. Il y a des raisons d'y croire. A매치 역대 전적은 17승 9패로 잉글랜드가 앞서지만 월드컵 성적은 프랑스가 우세합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이후 우승하지 못한 반면 프랑스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이어 지난 대회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대결이 지구촌 내 축구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반대를 위해 오늘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총력 투쟁 대회엔 지난 2일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선언한 건설노조와 교섭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산하조선소 3곳 등이 함께 참여해 대규모 건설 현장은 대부분 작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 철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인권위 앞에서 이뤄진 화물연대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 탄압을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열악한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편의대로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 탄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안전 문제는 화물 노동자와 국민을 죽이는 고장난 시장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따라 화물연대도 노조로 인정되며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노조법상 설립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근로자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이어 대법 판례에 따라 보험 설계사나 배달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핵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핵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좌우나 시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물연대도 마찬가지라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화물연대 지도부의 업무 복귀 방해, 협박, 보복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차 현장 조사 때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현장 조사 대상은 운송사나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96개 업체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8개 업체 조사를 마쳤고 대부분 운송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차 조사 때 문자 메시지로 명령서를 발송했던 264명 가운데 통화가 안 됐거나 업무 복귀 의사가 없었던 89명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참가 인원이 5,300명으로 출정식 대비 55% 수준으로 줄었다고 국토부는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탁송 차량 운행이 멈추면서 기사들이 직접 신차를 운전해 옮기는 로드 탁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당이 쏠쏠해서 구직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사전 교육이나 운전면허증 확인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아침, 광주천 옆에 있는 쉼터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아는 듯 두꺼운 옷에 모자, 손난로까지 단단히 챙겼습니다. 다른 데 직업 소개서에 가면 일당 15만 원에 덜덜덜 떨면서 고생도 많이 하는데 여기 오면 그 새 차도 기분 좋게 한번 차를 탈 수도 있고 완성된 차를 직접 운전해 출고장 등으로 옮기는 이른바 로드 탁송 일자리를 구하려는 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탁송 차량 운행이 멈추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모집한 탁송 기사를 자동차 공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집결지 주변 도로에는 버스 10여 대가 줄을 섰습니다. 거리에 따라 하루에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는 많게는 15만 원,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는 2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일감을 미리 통보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일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농장이 없으실 거예요.
부족한 인원이 여기서 태우고 갈 수 있는데 얼마를 태우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용직 기사를 모집하는 게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운전면허증 확인을 안 하고 탑승을 시키고 타고 있는 지금까지도 운전면허 확인을 안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업체 측은 운송사에서 급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일부 허점이 있었다며 최근 여러 지적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새 차의 주행거리가 100km 넘게 찍혀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용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전후 조치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됐습니다. 두 사람은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쏟아진 주요 대선 후보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아직 1차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핵심 피의자 소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만큼 수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주요 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 대표 배우자와 장남 사건 결론이 모두 나온 지금까지도 백현동 의혹 수사만큼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석 달여 전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며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 씨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게 사실상 마지막 수사 소식입니다. 고발 접수 1년째지만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개발 의혹 본체 외에 브로커 김인섭 씨의 대가성 로비 의혹과 감사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한 청남시의 배임 의혹까지 수사 대상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이유를 들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년째 경찰 수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뒤 이렇다 할 수사 진전 소식은 1년 가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가 개발 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개발업체 관계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장모 최모 씨 등 핵심 인물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백현동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의혹 모두 연내 수사 마무리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렇게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찰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제 부패의 몸통이 됐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 간담회를 여는 대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그간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민감한 질문을 일단 피하자는 의도로
민생 포기, 야당 파괴로 정치가 실종됐고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취임 직후부터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했고 작게나마 성과도 있었다며 현 정권의 정치 보복을 오로지 민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 그리고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서 따뜻한 민생 예산 관철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찾아 야권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을 견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며 부패의 몸통이 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됐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 대표가 아직 검찰 수사를 겨냥해 본격 반격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곧 진행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그리고 연말 연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신년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날을 세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차기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은 벌써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수도권과 청년 세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전국 뒤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차기 당대표 자격론이 불거졌습니다. 총선 승리 방정식은 수도권과 2030 세대, 그러니까 MZ세대의 표심을 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원들의 의견을 전제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성에 안 찬다며 역시 수도권과 청년 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의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막론하고 결국 윤심은 한동훈 장관에 있을 거란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시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한번 띄워가지고 윤심이 한동훈에 있다 하는 것을 띄웠을 때 국민 반응과 당원 반응을 보는 것 아닌가. 수도권과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지도부 발언에 당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수도권 출신 윤상현 의원과 달리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한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은 지역주의는 지양해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관저 식사를 통해 여당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당내에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당대표 선출 방식 그리고 윤심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외빈을 맞이할 때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빈관에 외빈이 머물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영빈관이 매우 낡았지만 전 정부에서 지난해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쓸만하다면서 뉴 영빈관으로 재탄생시켜 앞으로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미국의 영빈관격인 블레어 하우스나 중국의 조어대처럼 국빈을 접대하기 위한 숙박시설을 영빈관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빈을 만찬 이후 호텔에 머물게 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국회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로 본인을 스스로 지목하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검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으로 시선은 최고 윗선인 전직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서 전 실장의 구속 전후 2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에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본인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일이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권자로 본인을 지목한 걸 두고 검찰로선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론 문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단순한 보고와 승인 절차만 거쳤을 수도 있는 만큼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또 고의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를 입증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 전 실장이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만 봐도 첫 대면 보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와 같은 원칙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란 정치적 부담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형사사법 절차 밖에서 나온 입장인 만큼 일단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건너뛴 검찰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한 적부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윗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첫 원정 8강 도전에서 아쉽게 좌절했습니다. 대표팀은 카타르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전에서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에 4대1로 패배했습니다. 전반에 4골을 내주며 승부가 기울었고 후반 백승호가 1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손흥민은 4게임 풀타임 마스크 투혼을 발휘하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위기 정보를 늘려서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발굴 인력과 지원 문턱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넘게 밀렸고 통신비 등도 반년가량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때문에 숨진 모녀는 정부가 매년 파악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지자체 등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이번엔 인천 서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부부와 10대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비극을 전후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이 반복되는 걸 막겠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33종에서 44종으로 늘리는 등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위기 가구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 하지만 전담 인력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고위험 가구에 편입된 대상자는 13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규모가 20% 넘게 늘었지만 담당 공무원 수는 1.6%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전문 직렬인 사회복지직은 70%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기 가구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2만 3천여 명이 새로 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낮고 과도한 선정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제 발굴해도 그리고 발굴 당해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붙인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비극은 꾸준히 되풀이되는 상황.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계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영세한 업체들이 모인 산업단지에선 공장 임대 부지가 팔리지 않고 중고 기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천여 개 기업이 모인 인천 남동 산업단지. 공장이 통째로 비어 있거나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이곳 산업단지에서는 이런 임대 현수막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천여평 되는 공장 부지도 수개월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때문에 임대나 매매 계약 문의가 거의 끊겨버린 겁니다. 공장 가격을 재작년 가격으로 낮춰주지 않는 이상 지금 금리로 거래되는 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1년 전보다 정확히 2배, 최소 2배가 올랐어요. 급전이 필요해 폐업한 업체들이 처분한 중고기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사가는 업체가 없다 보니 헐값을 고철로 처분해야 할 지경입니다.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중고기계가 한 40, 50대 정도 됐는데 나오는 건 많고 판매는 안 되다 보니 지금은 한 80대, 90대 정도로 늘고 있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문량도 줄다 보니 인천 남동 산단 가동률은 지난 3월 79%에서 지난 8월 76.8%로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지난달 경기 업황 전망 지수는 82.3으로 지난 10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3고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한파가 올해 겨울철 고비를 앞둔 중소기업들에 더 매섭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 기름값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가격 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산유국들은 감산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1배럴 70달러인 러시아산 원유값을 60달러로 묶자는 게 가격 상한제 골자입니다. 러시아가 이 가격 위로 올려받으면 해상 보험이나 운송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연합에 이어 서방 7개국, 호주까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If they put the kibosh on ensuring boats that are trading in oil above that price, then that's going to hurt the Russians. So that's how they're hoping to control this. 러시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나라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유사나 보험업계 대신 제재 대상국인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꾸렸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중동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는 내년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급량인 하루 4,185만 배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제 기름값은 지난 6월보다 33%가량 내린 수준이지만 가격 상한제와 감산 유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첫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가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린 가운데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텔레그램에서 적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미사일로 다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남부 자포리자에서는 미사일이 민간 거주지에 떨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는 공습으로 상수도 펌프장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어져 도시 전체에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전국 건설노조 경인본부가 동조 파업에 나섭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당장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엄호하고 연대하는 게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오늘 하루 현장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마지막 담판에 나설 거로 보이는데요. 어제 2+2 정책협의체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넘긴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핵심 쟁점 예산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혼 조정 신청 5년여 만인데요.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 분할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 분할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행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혔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그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달만 해도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 행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산타클로스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태평양 섬에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을 실시한 건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송기 적재함이 열리자 푸른 태평양 바다가 펼쳐집니다. 정성껏 포장해온 상자를 밀어내자 낙하산이 펼쳐지며 해안가에 떨어져 내립니다. 활주로를 만들 수 없어 비행기나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작은 섬에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기 위해 저고도에서 해변으로 화물을 공중 투어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으로 불리는 이번 작전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 1952년 괌 남쪽의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들을 위해 생활 필수품을 공수하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인도적 지원 작전인데 우리 공군은 올해 2번째로 참가했습니다. 미 공군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매년 12월 이 작전을 시행해왔고 우리 공군은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와 참가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 공군의 초청에 따라 본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선 미크로네시아의 10여 개 섬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의류,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C-130 수송기 한 대와
조종사, 정비사, 지원 요원으로 구성된 훈련단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화물 상자를 포장한 뒤 투하했는데 공군은 이번 작전으로 다국적 공군과의 연합 공수작전 능력을 키웠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과 구호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북 영주시 함항동에서 전기차가 상가로 돌진해 7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난 차량에서 70대 남성은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차량도 모두 탔습니다. 차량 화재는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재발화 우려에 소방당국은 차량을 공터로 옮겨놨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린 눈비로 인해 밤사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밤사이 또다시 최고 5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5도, 대전 영하 3.6도, 광주는 영하 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남은 한 주간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질 전망인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하고 건조한 바람, 양간지풍까지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